9월 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오늘로 일주일째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00명대까지 올라갔던 걸 생각하면 큰 불길은 잡은 셈이지만 좀처럼 100명대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죠. 일단 정부는 코로나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오는 일요일 13일로 종료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힘들더라도 남은 5일 방역수칙 지키는 데 다 같이 협조해야겠습니다. 코로나 소식은 잠시 후에 신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 회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다면서 현재의 당정 관계를 환상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등 개혁 입법을 꼭 완수하겠다면서 문 대통령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의 1대1 회담도 제안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투캐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 아들 측은 오늘 청탁 의혹을 제기한 군 관계자와 방송사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어제 현장에 복귀했지만 일부 전공의들은 돌아가는 걸 거부해왔죠. 하지만 새로 꾸려진 비대위에서도 업무 복귀가 결정돼서 오늘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집단 휴진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건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입니다.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을 포함해서 오늘도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 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새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협치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또 조금 전에 속보로 나왔는데 13세 이상 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내일 있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과 추경 논의가 더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아침 청와대 본관입니다. 커다란 미음자로 놓인 흰 테이블에 한쪽엔 5개, 한쪽엔 4개의 의자가 투명 칸막이와 함께 놓였습니다. 자, 이 테이블 옆에서는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미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대화 중인데, 자, 누군가가 허이허이 하는 손짓을 하더니 이 원이 커집니다. 이 간격을 좀 넓히자는 제안인 모양인데요. 자, 곧 이어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차례로 들어섭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도 입장해서 주먹 인사를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하면서 간담회가 시작됐습니다. 네, 국회 일정 그리고 또 우리 당 일정 아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임 지도부의 어떤 구성 그리고 또 출발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시기가 시기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당의 지도부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고 당은 그 축의 하나입니다.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낙연 대표에게 든든하다, 언제든 전화하라라고 했던 문 대통령, 지금의 당청 관계를 두고요. 거의 환상적이라고 할 만큼 저는 아주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바로 민주당 정부다라는 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코로나 대책과 내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될 4차 추경, 또 포스트 코로나 사업인 한국화 뉴딜까지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특히 이낙연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분투하고 네, 바로 이 우분투를 거론하면서 여야 간 협치가 복원되길 희망한다고도 전했습니다. 혼자 1등을 하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함께 들어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며 우분투하고 외쳤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입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협치를 호소하고 야당에서도
호응을 하는 그런 이제 논평이 나왔었는데 야정 간 협치가 더욱 발전하길 바라고 그 주역이 여당이 되어 주시길 바라고 또는 또 촉매의 칼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낙연 대표는 당시 연설 때 이례적일 만큼 협치를 강조했다면서 국난으로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정치권이 위로가 되어드려야 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마침 내일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요. 당장 큰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를 잡아가며 원칙적인 합의라도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책 협치는 구체적으로 4.15 총선 공약 중에서 공통된 것, 정강정책 중에서 공통된 것부터 빨리 시작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무적으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재개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하고 계시지만 여야 대표 간 회동 또는 1대1 회담이어도 좋습니다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1대1 회담이어도 좋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단독 회동을 요청한 겁니다. 그간 청와대는 다른 야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단독 회동은 좀 어렵다는 입장이었죠. 문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난 건 2018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의 만남이 유일합니다. 자, 그런데 최재성 정무수석 취임 후에 기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1대1까지는 아니더라도 문 대통령과 당시 이해찬 대표, 김종인 위원장까지 3자 회동을 제안했다라고 했죠. 정식 제안이다 아니다 논란도 좀 있었지만요. 자,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의 답변은 밥만 먹으러 청와대에 갈 일은 없다였습니다. 이 만남을 위한 몇 가지 조건도 언급했죠. 구체적인 의제가 있어야 하고 문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이어야 하며 결과물을 내는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소위 가장 관심이 있고 국민들의 가장 아픈 곳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있었을 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서 얘기만 하고서 모양만 갖추는 그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여당 발제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묵인 대신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21세기 국민의식을 알고 신속히 결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오늘 이낙연 대표의 제안엔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신규 국내 확진자 156명인데요. 일주일째 100명대지만 6일을 기점으로 이틀째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국내 감염자 가운데 경기 51명, 서울이 48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100명으로 약 70%를 차지했고요. 위중증 환자는 154명, 사망자는 하루 새 3명이 늘어서 총 344명이 됐습니다. 확진자 수가 좀처럼 두 자릿수로 줄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견뎌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와중에 일부 단체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주저없이 행사할 것입니다. 안을 막으니 바깥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 탓에 서울에서는 어제부터 여의도, 뚝섬, 반포, 한강공원 3곳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나머지 한강공원도 밤 9시 이후에는 주차장과 매점 이용이 금지됐는데요. 자, 어땠을까요? 어젯밤 공원이 좀 한산해졌을까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애들끼리 동네에서 친구집 가서 뭐 영화도 보고 그러다가 너무 약간 한번 그것도 하셔야면서 한번 온 것 같아요. 바람 좀 살짝 바람 쐬러 나온 거잖아요. 네, 어젯밤 여의도 한강공원 출입 통제선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는 일부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북적이지까지는 않았는데요. 자, 그럼 통제가 안 된 나머지 한강공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 어젯밤 망원 한강공원입니다. 마치 거리 두기가 뭔가요? 라고 묻듯 이 선착장 앞에 빽빽히 들어앉은 모습입니다.
밤 9시에 매점 문이 닫자 아예 배달을 시키는 듯 오토바이가 또 연시에 드나드는데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해도 당분간은 나와 가족, 또 이웃과 동료들을 위해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이낙연호 상견례, 당청은 환상적 협치 복원돼야 합니다. 네, 부동산이 아니죠. 코로나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청와대에서 있었던 회동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부동산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냐면은 보통 부동산 시장 얘기할 때 풍선 효과 얘기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이제 신반장이 소개한 저 장면을 보면서 정말 풍선 효과를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실내를 막으니까 한강공원으로 가고 또 한강공원 일부를 또 통제하니까 그러니까 통제가 받지 않는 다른 공원으로 몰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풍선 효과 비슷하게 개석이 된다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리두기 효과가 유명무실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 반장, 다들 조금만 더 자제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도 요즘 퇴근하면 곧바로 집에 바로 가고요. 또 네. 밥도 집에서 혼자 밥을 해서 먹고 아, 그래요? 있습니다. 밖에서 안 잘해요? 먹고. 요리 잘해요? 네, 저 요리 잘합니다. 아, 자취를 네. 좀 오래 해가지고. 아무튼 일단 좀 다들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코로나 현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신규 확진자가 어제 156명 발생을 했고요. 일주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긴 하는데 지난 6일 이 100명대 초반까지 줄었다가 이틀째 다시 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여전히 수도권이 70%를 차지하지만 광주 국밥집, 대전 건강식품설명회 등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정세균 총리는 이 하루 확진자 수가 좀처럼 두 자릿수대로 줄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있다라면서 이번 주말까지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서울시가요, 한강공원 내 밀집 지역 출입을 전면 통제한 데 이어서 이 모텔 같은 숙박업소가 불법으로 술을 팔거나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소개를 했는데 일부 시민들이 한강공원 통제선을 넘어서 들어가 있거나 여전히 음주를 하고 취식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수시로 드나들기도 했고요. 또 특히 9시면 문을 닫는 술집 대신에 숙박업소에서 모임을 갖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강공원 내 음식물 배달 주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달 업체에 배달 주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강공원 인근 음식점 등에서 배달 주문 접수를 자제하도록 한국외식업 중앙회의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이 내려간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풍선 효과로 이제 숙박업소에서 술자리나 게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많은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는 숙박업소 내에서 불법으로 주류 판매라든지 게임 제공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네, 서울시에서도 아예 풍선 효과란 말을 쓰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오늘 나온 속보들을 보면요. 한강공원은 아니지만은 서울 종로구 공원 청소 근로자 8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종로구청 공공누직과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 8명이 단체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어제 근로자 1명이 두통이 있어서 검사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고요. 이후 밀접 접촉자 27명이 검사받은 결과 오늘 7명이 추가로 확진이 된 겁니다. 근로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종로구 내 공원을 관리하고 또 청소하는 업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청와대 인근 무궁화 동산에서도 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종로구청 관계자는 확진자들이 사무실에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씻는 등 같은 업무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방역 작업을 마치고 폐쇄된 상태입니다. 고 반장, 지금 수도권 2.5단계, 그러니까 강화된 방역 조치가 13일,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연장될 가능성은 어떻게 봐요? 일단 현재 이 정부는요, 현재와 같은 이 감소세가 유지가 된다면 추가 연장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을 했지만 최근 이틀간은 이게 100명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다시 좀 늘어버린 이틀 연속 늘었죠. 그런 네. 추세인데, 자, 앞으로 남은 5일간 더욱 집중을 해서 좀 방역 수칙을 지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주말이 관건인데요. 최근 이 서울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다른 종교 시설과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정종 이 서울 포교소와 관련해서 2명이 추가로 나와서 현재까지 누적 14명이라고 하고요. 서울 은평구 수색성당 관련 확진자도
또 4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서울시와 법회, 미사금지 방안 등을 논의 중으로 역학조사로 위험도를 평가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나왔던 내용이죠.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이 된다는 거죠? 네, 통신비 일괄 지원인데요. 네. 자, 오늘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액수는 크지 않지만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좀 지원해서 드리는 게 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일괄 지원을 요청을 한 겁니다.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3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 지원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간담회에서는요, 착한 임대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달라 이렇게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원래 이 정부는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서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왔었는데요. 이 기한이 6월 말까지였습니다. 이걸 다시 좀 연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 추석 방문 대신에 선물 보내기 제한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해서 마침 이 국민권익위에서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치가 취해져서 시기도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이제 신반장이 발제해서 오늘 나왔던 이제 정치 관련 얘기들은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협치가 중요하고 지금의 당정 관계가 그야말로 환상적이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고 그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정책과 관련된 얘기가 오갔군요. 그러니까 내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또 재원 또 4차 추경 관련한 논의가 이제 확정돼서 이제 발표될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 신 반장이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피해를 입은 업종 또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을 한다. 이게 이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금 방법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나온. 근데 일각에서는 지급 대상을 좀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요. 네,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그리고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 코로나 극복을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2차 재난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라고요. 또 상가법, 고용보험법 등 이 코로나19 긴급구제 3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존자원 지원 등 이 특수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을 주장했고요. 특히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차에 비해 예산이 줄어서 소득선 이하의 계층만 지원받을 우려가 있다며 보편 지급을 하되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이 추후 세금을 통해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고려하자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미 정부에서는 선별 지급으로 방향을 정하긴 했지만요. 일단 그런 주장이 오늘 추가로 나왔고, 그러니까 일단 다 주고 나중에 소득 등을 따져가지고 회수하자는 그런 차원인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추석 전에 지급을 하려면 상당히 좀 시급하게 그 지원금을 줄 계층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대상폭이 줄거나 또 자칫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 주고 나중에 돌려받자라는 주장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중소상공인들 매출이 25% 이상 줄어든 게 확인되면 거기에 따른 휴업보상비 이런 식으로 지금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24% 줄어든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일단 모든 분의 주대 소득 상위 10% 정도는 환수한다라는 옵션을 얼마든지 달 수도 있고 지금은 추석 전에는 지급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사방팔방에서 왜 나는 배제됐느냐 나도 힘든데라는 온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 경기도에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한정판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도라는 걸 도입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지역화폐를 사면 10% 정도 더 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는데 오늘 18일부터는 15%를 더 얹어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지역화폐 20만 원을 충전하면 10%인 2만 원에 더불어서 15%인 3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 내에 2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지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준비한 한정판 지역화폐 예산은 총 1천억 원으로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약 333만 명의 도민께서 혜택을 받고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 매출은 최대로
약 8,300억 원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생산 유발로 적게나마 멈춰가는 지역 경제에 심폐소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비 진작 정책이 보건 방역을 방해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전쟁 중에도 최소한의 삶을 위해 소비는 해야 하고 상인은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삽니다. 또 이 지사는 경비도민을 대상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다시 지급하기 위해서는 1조 3천억 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이 필요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내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리고요. 거기서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저희가 내일 정치부 회의 때 관련 내용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원, 임대료 세제 혜택도 연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포털 메인 화면에 뉴스 편집을 문제 삼으면서 기업 관계자를 부르라는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이 됐었죠. 이를 두고 이낙연 대표가 오늘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걸 사전에 차단하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권의 통제라며 언론 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이 조금 전에 사과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관련 논란을 최종혁 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요, 두 사람으로 온종일 시끌벅적했습니다. 먼저 네, 이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휴대전화로 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입니다. 자, 먼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요,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나섰는데요. 이렇게 말입니다. 어떻게 정의를 준수해야 할 법무장관을 연속해서 이 본인 스스로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먼 두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앉혀서 오늘날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한 태도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물론이고 전임인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한 겁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선 사실상 추미애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김종민 최고위원입니다. 자, 야당이 문제 삼는 건 의혹에 불과하다며 정치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무책임한 의혹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허위가 명백한 사실도 폭로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 정치 공세 이제 중단해야 됩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도하고 확인된 사실은 그 보도된 의혹만큼 동일하게 보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도부 외에도요, 각 당 의원들 전방위로 공수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요, 해병대에서 복무한 아들로 맞수를 놨습니다. 본인도 해병 장교 출신이죠. 자, 험한 부대에서 성실히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사람도 있는데 이 편한 부대에서 근무하며 온갖 특혜를 누리려 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 기가 찰 따름이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에 질세라 민주당 의원들은요, 자, 추 장관 아들 측이 카투사는 미군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했지만 국방부가 이 휴가는 우리 군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하자, 자, 관련해 이재정 의원 휴가 문제는 둘 다 병립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자, 또 보좌관이 부대에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청래 의원이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자, 의원 가족의 일은 보좌진의 업무는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좌관하고 아들하고 실제로 친했대요. 형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형, 그럼 내가 알아봐줄게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좀 납득이 되시나요? 자, 그리고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 식당 가가지고 김치찌개 시킨 거 좀 빨리 좀 주세요. 그럼 이게 청탁이에요, 민원이에요?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보좌관이 글쎄요. 자, 오선 의원의 집권 여당 대표 보좌관이 군 부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것과 이 사례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좀 쉽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애시당초 이번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추미애 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인데요. 자, 우 의원은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휴가를 갖느냐 안 갖느냐 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추 장관이 걱정할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땡보라는 거죠. 자, 이는 카투사로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분께 말입니다. 저 자신도 카투사 출신이라 어느 정도 현실을 압니다. 자, 이낙연 대표 앞서 말한 그 남자, 자, 윤영찬 의원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했습니다. 우리 당 소속 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 한 포털 매체에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이 포털 매체에 관련된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당 대표 연설과 야당 대표 연설을 불공정하게 다루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하게 주의를 드립니다. 네, 윤영찬 의원은 본인은 왜 이낙연 대표 연설은 메인 화면에 올라가지 않고 주영 원내대표의 연설만 올라갔냐 이 항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같은 비중으로 나가길 바랬던 것인데 왜 그게 그렇지 않았냐는 데 대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이낙연 대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꾸짖은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더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무슨 보도지침 시대, 언론 통제 시대도 아닌데 국회의원이 이제 대놓고 국회에 들어오라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고 오만불손이 느껴지는 서슬퍼런 갑질이 느껴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백주대변에 그것도 신성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여론조작을 진두지휘하는 국기문란 행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확인 결과 이틀 전 이낙연 대표의 연설도 메인 페이지에 반영이 됐습니다. 특히나 카카오는요. 다음은 5년 전부터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에 따라 뉴스를 편집하고 추천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평소에 관심이 많은 부동산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사가 먼저 추천이 되고요. 또 동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겐 또 이런 기사가 먼저 뜹니다. 또 하루 종일 이 방탄소년단 노래만 반복해서 듣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바로 이 뉴스가 가장 먼저 추천 기사로 떴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이 빠르게 메인 화면에 추천이 됐던 건 평소 정치 관련 기사를 많이 봐서 자동으로 AI가 추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그러니까 AI가 추천하는 뉴스가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장 AI의 알고리즘, 사람이 만듭니다. 특히나 각 포털사는 그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다음 창업자인 이재용 전 소카 대표, 뉴스 편집은 AI가 한다고 답한 카카오 역시 무책임하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포털 압박 논란 윤영찬의 이낙연 부적절 엄중한 주의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우상호 의원이 카투사는 어디에 있든 다 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뭐 카투사 커뮤니티에서도 좀 시끄럽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뭐 공식 움직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관련된 내용을 듣지는 못했고요. 그 이낙연 대표가 오늘 윤영찬 의원의 어제 이제 본회의장에서 행동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엄중하게 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졌고요. 윤영찬 의원도 입장을 내놓은 게 있다면서요. 네, 일단 이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네. 포털 뉴스가 불공정하게 다뤄졌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 보려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 우리 이낙연 대표의 연설 내용이 왜 올라가지 않았느냐 항의를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호영 대표의 메인에 왜 이게 올라왔느냐라는 걸 항의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예정돼 있던 양당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카카오의 메인 페이지에서 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비중으로 나가기를 바랐던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한 것이고요. 하려고 했던 거고요. 네, 방금 이제 들으신 내용은 이제 어제 나왔던 어제 논란된 이후에 그 얘기한 이후에 거죠? 이제 나왔던 네. 얘기고, 자 오늘 이낙연 또 민주당 대표가 이 같은 이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또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정중한 표현이긴 했지만 공식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사실상 뭐 경고를 한 셈인 겁니다. 자 특히나 이낙연 대표는 이 윤영찬 의원 외에도 당내에 유사한 일이 더 있다면서 원내대표에게 좀 당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의원뿐만 아니라 몇몇 의원님들께서 국민들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모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 이에 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찬 의원이 아까 제 들어봤던 대로 어제는 이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 위주로 했는데 이제 이낙연 대표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윤영찬 의원이 사과를 했다면서요. 네, 오늘 오후에 페이스북 등에 송구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라는 글을 올려서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비록 보좌진과의 대화라고 해도 엄밀한 자세와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커다란 교훈으로 삼아 이 한마디 말과 한 걸음 행동에 무게를 새기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낙연 대표가 오늘 이제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좀 진화하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일단 해석은 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뭐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죠.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집중 포화를 쏟아붓고 있는데요. 오전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는 윤 의원과 민주당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지금이 무슨 보도지침 시대, 언론 통제 시대도 아닌데 국회의원이 대놓고 국회에 오라 마라 한다며 부적절한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홍문표 의원도 무모한 짓을 한 행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당에서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을 보탰습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원 사임은 물론이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찍힌 어제의 사진 한 장은 우리의 시간을 40년 전 신국부 언론 통폐합을 통한 언론 단합이라는 무시무시한 독재의 시간으로 회귀시켰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이런 인사와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윤영찬 의원은 의원직을 포함한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의당도요, 이 포털 뉴스의 편집을 통해 집권 여당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구심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라면서 윤영찬 의원은 본인의 말 한마디가 갑질임을 정녕 모르는 건지 되묻고 싶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국민의당도요, 과거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서 어떤 식으로 언론을 장악했는지,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라며 이 언론 탄압의 의미조차 모른 척하는 구차한 변명이 더 가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추 장관 아들 측에서 오늘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거죠? 네,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이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장과 또 해당 발언을 보도한 SBS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군 관계자는 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자대 배치와 또 통역병 선발 등 관련한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추미애 장관의 남편 그리고 또 이 시어머니 등을 앉혀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해당 방송사도 이제 관련 보도를 했었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측 이 변호인은 이게 모두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전에 나온 속보들을 보니까 지금 얘기했던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장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참모장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한 여권 관계자가 한 모양이에요. 이제
신원식 의원이 뭐 폭로한 또 그런 내용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신 의원의 최측근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주장이 거짓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없는 거고 아무튼 제보자와 폭로자가 상당히 가까운 사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또 보도가 하나 추가로 나왔고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잇따라 제보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추 장관 아들의 특혜가 있다는 점을 뭐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당시 당직사병으로 알려진 예를 들어 뭐 A씨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A씨의 증언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추가로 공개를 한 건데요. 추 장관 아들 측에서는 이 병가 기간이 끝나는 2017년 6월 23일 이 A씨가 당직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날 통화한 일도 없다라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A씨는 23일은 당연히 아니다. 25일, 나는 25일 당직이 분명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녁 점호를 하지 않는 금요일, 토요일엔 몰랐고 일요일인 25일에서야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추 장관 아들과 직접 통화한 것도 재차 맞다 강조를 했는데요. 당시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이 이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집이다라고 답을 했고 돌아오라라고 하니까 수긍을 해서 이게 좀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재차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추 장관 아들이 어머니를 믿고 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국회에 출석하겠느냐라는 요청에는 증언을 하라고 하면 나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추 장관을 엄호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죠.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을 비판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면서요? 이 조홍천 의원인데요. 네. 최근 이 추미애 장관의 뭐 국회 답변 등에 대해서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애티튜드 그러니까 뭐 태도가 좀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종의 자기 확신과 확진 편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국회에 출석해서 야당 의원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 등을 좀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뭐 당내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은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가 뭐 지나친 공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자, 민주당 지도부인 김종민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중진인 뭐 서른, 박범계 의원 등은 뭐 잇따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후에 예정에 없던 의총을 소집했다 그러는데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혹시 취재된 게 있어요? 네, 그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이 됐는데요. 배준영 대변인은 윤영찬 의원 건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 위해서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뉴스 배열을 좌우하는 일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면서 5공화국 시절 보도 지침이 되살아난 듯한 느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윤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당내 TF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선 대정부 질문에서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내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 오찬을 함께 하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그런 자리인데 오늘 이제 대통령을 만났고 이낙연 대표가 아마 내일도 관련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협치 관련된 얘기 또 많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 뭐 내일 일단 회동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신 반장 지금 이제 공수처 관련해서도요 내일 아마 좀 논의가 될 걸로 일단 짐작이 되는데 여야가 지금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낙연 대표가 오늘 간담회에서도 이제 공수처 빨리 이번 회기 때 처리하겠다 언급을 했고요.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왜 국민의힘은 법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왜 민주당과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북한 인권재단을 추천하지 않고 대통령의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두냐 이렇게 되받았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이걸 두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공을 또 넘긴 겁니다. 결국 지금 뭐 양상이 여야 모두 뭐 내가 먼저 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고 상대가 하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파격 발탁한 최연소 최고위원이 데뷔전을 치렀죠. 네, 24세 이 대학생 지도부죠. 박성민 최고위원이 오늘 처음으로 최고위에 참석을 한 겁니다. 뭐 아무래도 첫 메시지가 뭘지 좀 관심이 모아졌는데 사회적 약자 문제를 강조를 했고요.
자, 코로나19 위기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던 청소년들이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가야 하는데 자, 이러한 보호 종료 아동은 가족의 정서적 지지나 경제적 지원 밖에서 이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이들에 대해서는 이 한시적인 재정적 지원을 넘어 체계적인 재정 금융 상식 교육과 정서 또 심리 지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자, 이 박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은 이낙연 대표가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를 잘 들춰줘서 앞으로 최고위 운영에 큰 기대를 갖게 됐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청년의 눈높이에서 사각지대를 잘 파고들어서 발언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군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내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의 오찬 회동이 있습니다. 물론 박병석 국회의장도 있고요. 어떤 의제가 논의되는지 내일 정치부 회의 때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방위 공세 추미애 아들 측 대령 방송사 고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복귀를 거부하던 전공의들도 오늘 아침 7시를 기점으로 진료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업무 복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때문이죠. 이제 관심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로 쏠리고 있는데요.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구제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국민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인데요. 관련 논란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강경파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대위를 꾸렸었죠. 업무복귀 여부를 놓고 어젯밤 대의원회의를 열었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이 다시 진료 거부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기우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놓은 최종 결론은 업무 복귀였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표차로 말입니다. 의결권을 행사한 대의원 105명 가운데 93표가 정상 근무를 택했습니다. 강경파업 유지는 11표에 그쳤습니다. 전공의들은 오늘 오전 7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19일간 이어진 집단 휴진 사태가 일단락이 된 셈입니다. 전공의들이 제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투쟁의 현장에는 의대생들만 남게 됐습니다. 의사 국가고시까지 거부하며 선배들과 보조를 마쳤는데 말입니다. 어떻게든 의대생들도 출구를 찾아야겠죠. 서울대에선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국시 대상자죠. 의대 본과 4학년 가운데 81%가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 행동을 지속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시험을 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의 의사표명에 맞춰서 정부 또한 국시 재접수 진행 등 아량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사실 정부에선 아량을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 의대생들의 생각과 서울대생들의 생각이 같지가 않습니다. 대한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82%가 단체 행동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울산대와 건국대, 한양대 의대 등은 성명서도 냈습니다. 국시 구제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1년을 버리는 것을 각오하고 잘못된 의료 정책에 저항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선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국가시험에 응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시험에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구제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52.4%, 절반을 넘었습니다. 찬성한다는 대답은 32.3%에 그쳤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 나이, 성별에서 반대가 더 높았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의 추가 접수는 이러한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조금 결을 달리했습니다.
아량을 베풀 요량을 내비쳤는데요. 정부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꼭 잘못했으니 혼이 나야 한다는 식의 주장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를 철회하고 복지부가 수용하면 국시원은 그에 맞게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은 국회로도 옮겨 붙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구제책은 없다, 강경한 입장입니다. 성인으로서 행동에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다만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도 내밀었습니다. 국가에서 다시 재시험기를 주려면 의협이라든가 그 의대생들이라든가 전공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뭔가 대국민 사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니까 역사적으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라고 국민들에게 먼저 읍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정부가 풀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국민 정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정의당은 민주당보다 더 강경합니다.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다르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어떤 식으로든 구제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이번 기회에 깨뜨려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대생들의 국시 재신청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마저 편가르고 의료 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 여당은 먼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국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 과연 의대생들에게 국민들의 마음을 풀겠다는 의지나 생각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강남 패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6년이었죠. 연예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했었는데요. 성매수 성폭력 남성을 고발한다. 유흥업소에서 돈을 번 것을 숨기고 제2의 인생을 산다며 개인 신상 정보까지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얘들도 일반인 애들인데 이렇게 개인 신상 다 털리고 지금 얼굴 다 올라가고 번호 다 바꾸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지금 우리도. 강남 패치 운영자 결국 경찰에 체포가 됐고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당시 운영자가 여성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분 강남 패치 이름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 활동하고 싶어서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 옛날처럼 그렇게 하길 무차별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좀 약간의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제 조언을 들어서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명예훼손으로 집행유예까지 받았던 분이 왜 이러나 싶기도 한데 공익적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이트에서 힌트를 좀 얻은 듯 싶습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죠. 바로 배드파더스입니다. 배드파더스 운영자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얼굴과 이름, 주소를 공개했을 뿐 모욕적인 표현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국가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주요한 관심 대상이라며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을 위한다며 한 발 더 나간 사이트도 등장을 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라는 곳인데요. 살인이나 성범죄, 아동학대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걸로 추정이 되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익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타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배드파더스와 유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두 사이트는 엄연히 다릅니다. 배드파더스에 공개된 부모들,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이미 판결을 한 분들입니다. 반면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는 아직 사법적인 판단을 받지 않은 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잘못된 정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N번방으로 불렸죠. 한 대학 교수가 관련된 성착취물 구매를 시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신상이 공개가 돼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지옥문이 열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새벽 2시, 3시까지 해서 뭐 전화기에 불이 나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오고요. 그다음에 문자니 뭐 그 핸드폰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 카톡으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네. 카톡으로 해서 뭐 침 뱉는 퇴퇴 뭐 죽어라 뭐 이런 너 같은 근데 입을 어떻게 담을 수 없는 욕들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요. 경찰 수사 결과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글과 자료들 모두 가짜였습니다. 최근 디지털 교도소에 지인 능욕범으로 지목된 한 대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문제는 뭐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적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사이트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현재 디지털 교도소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서울대 의대생 국시 거부 반대, 정부 구제책 국민 동의 필요. 네,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요. 지금 이제 의정 합의 이후에 이제 사퇴 압력도 내부적으로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회원들에게 서신을 보냈다면서요? 네, 최대집 회장이요. 이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면서 회원들에게 서신을 보낸 겁니다. 자, 우선 정부 여당과 합의에 대해 많은 회원들의 우려가 있는 걸 안다라면서 특히 전공의와 전임이 의대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협상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자, 회장으로서 오직 의료계의 이익과 미래, 또 회원 보호의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합의문이 좀 모호한 것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이번 협상은 우리의 전례 없는 소중한 성과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합의 직전에 이 젊은 의사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의대생 국가고시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어요? 자, 그에 대해서는 이 구제책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도 여당도 공식적으로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합의 당일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의사국시 재접수 기한을 연장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 국시 문제를 합의서에 못 박지 않았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좀 설명에 나선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의사 국가고시가 이틀째잖아요. 오늘은 몇 명이나 시험 봤어요? 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6명만 6명. 시험을 네. 봤다고 합니다. 예년에는 뭐 하루에 108명 정도가 이렇게 시험을 쳤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의대생들이 시험을 거부하면서 내년도 좀 의료 인력 확충에 구멍이 뚫리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봤잖아요. 네. 오늘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군의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턴 또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친 전문의를 중심으로 선발이 되고 있어서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이 공보위 같은 문제는요. 이 공보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 충원되어야 되는 공중보고세는 약 500명 정도 수준입니다. 모두가 다 의과대학 졸업생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인턴을 끝나고 들어오는 의사들과 전공의 수련 과정을 끝나고 들어오는 전문의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300명 내외의 인력 소요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네, 이 부족한 300명에 대해서는요. 우선순위가 낮은 곳에서 공동 활용을 하거나 배치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을 저희가 이제 다뤘잖아요. 오늘 조수진 의원이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렇게 이런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여러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다른 의원들도 다 해당이 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뭐 하나하나씩 저희가 다 짚어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중에 민주당 김홍걸 의원 부분은 지금 전반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뭐 조수진 의원 사례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조 의원이 4.15 총선 당시에 재산 신고에서 약 11억 원을 누락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김홍걸 의원은 4.15 총선 때뿐만이 아니라 이번 국회의원 재산 신고도 또 엉터리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우선 지난 총선 당시 10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 분양권 신고를 누락을 했고요. 김 의원 측은 이에 대해서 본인이 재산 관리를 직접 하지 않아서 분양권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뭐
다소 해명들이 좀 비슷하죠. 네. 네. 그러니까 10억 원이 넘는 분양권이 있다는 걸 몰랐다라는 그런 해명인 거고요. 조 반장, 그러면은 집이 몇 채였던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 이제 강남에 2채, 분양권 1채, 그리고 동교동 4채까지 4채가 됐는데요. 한 채는 아들에게 증여를 했고요. 또 분양권은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김홍걸 의원의 자산이 지난 총선 때보다 10억 원 정도가 늘었다.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 10억 원이 사실은 분양권을 판 대금이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 의원 측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 의원 측은 자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김 의원 소유로 돼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시세가 높게 평가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 국회의원 재산 신고 쪽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혹시 뭐 본인의 입장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네, 그 김 의원의 배우자가 서울 서대문구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상가의 절반, 그러니까 5억 8천만 원어치 지분만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실제 상가 시세는 10억 원이 좀 넘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 의원 측은 보좌진이 등기부 등본을 착오로 해서 잘못 신고를 한 것이다. 행정실수로 벌어진 일일 뿐 의도를 가지고 숨긴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뭐였죠? 대표 프로듀서인가? 전직함이 그렇죠. 이제 오늘 이제 법원에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를 지금 받고 있죠. 오늘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양현석 전 대표와 YG 자회사 대표 등이 함께 기소가 됐는데 20여 차례에 걸쳐서 4억 원이 넘는 도박을 한 혐의고요. 애초 경찰이 상습 도박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단순 도박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 둘 사이에는 이제 형량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법원 재판부가 이제 단순 도박이라고 과연 볼 수 있느냐, 조금 더 앞으로 이제 재판을 통해서 따져봐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양현석 전 대표가 현재 보복 협박, 또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생 국시 거부 반대, 정부 구제책 국민동의 필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고 연이은 태풍에 의한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함경남도 쪽에 피해 상황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는데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준 태풍 9호로 인하여 함경남도 검덕지구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9월 8일 오전 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적인 피해 복구 대책을 토의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북한이 어제 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를 열고요. 태풍 피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피해 복구가 급선무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 도자동지께서는 검덕지구를 하루빨리 복구하는 것은 그곳 인민들과 국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며 동시에 우리 경제의 중요 명맥을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하여야 할 급선무라고 하시면서 적어도 10월 10일까지는 새 살림집들의 채무를 갖추고 도로와 철길을 복구하며 연말까지는 모든 피해를 100% 가실 수 있는 국가적인 비상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방금 언급된 이 피해 지역 바로 함경남도 검덕지구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아연 산지라고 하네요. 자, 광산이 많이 몰려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9년 검덕지구를 찾은 바 있고요. 역대 내각 총리들도 종종 검덕지구 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 검덕지구 피해 규모도 공개를 했는데요. 마을 침수는 물론이고 도로 유실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2천여 세대의 살림집과 수십 동의 공공 건물이 파괴되거나 침수됐으며 45개소의 6만 미터의 도로가 류실되고 59개 다리가 끊어졌으며 31개소의 3,500여 미터 구간의 철길 로반과 2개소의 1,132여 미터의 레일가 류실되는 등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는 비상사태에 직면하게 됐으며
검덕광업 연합기업소 침전지 언제가 파괴되고 수많은 설비들이 묘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이미 앞서 여러 차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북한도 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에 따른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조선중앙TV의 현장 기자들이 각 지역에서 이 태풍 피해를 직접 전하기도 했죠. 현장 중계 영상에 이 피해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함경북도 김택시에서는 태풍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몬산시에서는 1시부터 내리던 폭우가 좀 줄어들고 대신 이 강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다 물결이 현저히 높아지고 하늘도 지금 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여기 신포지대는 이렇게 세찬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도로들이 이렇게 그 물에 잠겨서 막힌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비 내린 양은 거의 100mm 이상이고 바람은 초당 10m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 곳곳 피해가 심각해지자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편지를 써서 모두 함경도 피해 지역을 돕자 이런 공개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북한 관영 매체들은 평양의 노동당원들이 함경도 복구를 위해 나섰다 이런 보도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수도의 거리들에서 시안의 근로자들이 닭의 부름에 한결같이 화답해 나선 수도 당원 사단 전투원들은 당 중앙의 친위대오를 율율이 환송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 동지들에게 라고 우리 당원들을 불러줬을 때 저는 이 세상 모든 믿음을 다 받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종의 수도 당원 사단들의 충천한 기세가 차넘치는 역대란 뜨거운 환송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 매체들이 평양 노동당원들의 피해 복구 지원 모습을 연이어 강조하고 나선 건 그만큼 이 함경도의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김 위원장의 지도력을 과시하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이번에는 유엔 관련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유엔 총회가 사상 처음으로 화상 온라인 회의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매년 세계 각국 정상들과 고위 외교관들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 모여서 열었던 이 총회를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유엔 본부가 미국에 있기에 올해 직접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는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서 미국의 힘을 강조하며 이 중국과 이란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선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라고 했었죠. I have told Kim Jong-un what I truly believe, that like Iran, his country is full of tremendous untapped potential. But that to realize that promise, North Korea must denuclearize. 자,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총회 연설에 나섭니다. 온라인 화상 연결로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나온 순서로는 22일 일반 토의 첫날 9번째 순서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직접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했었죠.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입니다.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유엔 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이 어떤 연설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죠. 자, 그리고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합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빌보드 핫 100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 신곡 다이너마이트의 미국 내 인기가 그만큼 엄청나다는 뜻이겠죠. 발매 첫 주에 핫 100 1위로 진입해서 2주 연속 정상을 유지한 곡은 이 빌보드 역사상 딱 20곡뿐이라고 하네요. 자, 2주 연속 1위 소식이 전해지자 BTS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 미국 팝스타 저스틴 비버도 2020년은 BTS에게 엄청난 해가 되고 있다면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국 현지 BTS의 팬들도 기뻐했습니다. Dynamite. That's the one I like. Oh, that's amazing. That's amazing. I'm glad for them. They're great. Number one, very enthusiastic. They're inspirational. You know what I mean? I love it. I love BTS.
자, BTS뿐만 아니라 블랙핑크의 노래 아이스크림도 핫백 13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 소식은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BTS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핫백 2주 연속 정상.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고 반장이 그 얘기는 정확하게 했는데 함경남도 검덕지구잖아요. 지금 그 태풍 피해가 심했던 곳이. 근데 아까 자막에 검단이라고 나간 걸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만약에 잘못 나갔으면 좀 고치도록 하고요. 야, 조 반장. 그나저나 이제 BTS 2주 연속 1위는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발매 첫 주에 바로 핫백 1위에 오른 걸 핫샷 데뷔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빌보드 역사를 통틀어서 핫샷 데뷔, 그러니까 발매하자마자 1위에 오른 건 43곡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최 반장을 위한 노래, 그리고 영화 타이타닉에 나오면서 유명해진 곡이죠. 셀린 디옹의 My Heart Will Go On 등입니다. 이 밖에도 아델, 저스틴 비버, 에미넴 등도 핫샷 데뷔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욱 중요한 건 발매 첫 주 1위를 하고 그걸 2주 연속 지켜낸 곡은 현재까지 20곡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BTS의 다이너마이트고요. 네, 아주 공부 많이 했네요. 아까 뭐 검색을 많이 한 것 같고. 고 반장, 그 핫백 2주 연속 1위는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이 핫백 차트가 어떻게 순위를 내는지를 보면 1위의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이 빌보드 핫백은 미국 내 라디오 방송 횟수,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 횟수, 디지털 음원 판매량, 또 유튜브 조회수 등을 토대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잣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핫백에서 2주 연속 1위를 했다는 건 잠깐 반짝하고 그치는 인기가 아니라 이 노래 자체가 현재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나저나 블랙핑크 쪽도 대단한데요, 신 반장. 네, 북미권에서 또 블랙핑크 인기가 또 못지 않습니다. 이번에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 작업해서 내놓은 신곡 아이스크림이 13위에 올랐는데요. 지난해 Kill This Love, 올해 How You Like That, 그리고 Sour Candy 등에 잇따라 핫백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번 노래는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순위를 기록을 했고, 또 이번 노래 그 랩 파트를 제외하고 모든 가사가 영어라고 합니다. 네. 저 노래군요. 네, 저는 이제 트와이스 조금 많이 아는데 블랙핑크는 솔직히 잘 몰라요. 제가 BTS는 전문가지만 아무튼 그리고 아까 이제 유엔 총회 얘기는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 온라인 연설로 이제 총회에 참석한다는 거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도 한번 기대해 봄직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유엔 총회 사상 첫 화상 회의 도입. 문 대통령 22일 연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 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V역 스크린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 그리고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세상을 떠난 38명의 노동자까지 이런 산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일부 진보정당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뭘까요? 그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해 노동자들이 2,400명이 이제 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고가 나면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실질적인 책임자, 그다음 원청업체를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을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의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자의 사망 사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100여 명에 달합니다. 현재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잖아요. 그걸로는 좀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전 규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살인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바라봐야 이 문제를 해결되기 때문에 그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던 거고, 기업 재해라는 것이 단순한 산재의 어떤 사고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변화도 필요하고, 그동안 노동계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국민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서 국회에 법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국회 내에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가 되긴 했었는데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가 됐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게 이 법을 그냥 맡기기보다는 이 제도를 통해서 노동자 시민 10만의 힘으로 이 법을 국회 내에서 관철시켜보자. 10만 명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 법을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도록 할지 안 할지 이런 걸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그게 만약 결정이 되면 법사위 내에서 이 법이 논의가 되겠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비슷한 법들이 많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 법들이 같이 토론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정치권도 힘을 보탰습니다. 정의당에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추진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 행위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리될 때까지 이 자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해마다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을 때 원청업체에 내려진 벌금은 700만 원, 하청업체에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이 관리되고 보장되는 일터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강 반장, 그 시민단체 쪽하고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제 이번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네. 현재 법안과 관련된 국민 동의 청원 참여율은 어느 정도 돼요? 자, 청원 참여는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제가 체크하고 들어왔는데 6만 4천여 명의 동의를 받고 있고요. 이 국민동의 청원은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청원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시민 10만 명이 동의하면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넘겨져서 이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 동의 청원에 올라온 법안하고요. 정의당에서 추진하는 법안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경우에는 고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 때 발의했던 법안을 기초로 보완을 했고요. 운동본부 쪽은 현장과 피해자 사례를 반영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와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기조와 원칙은 같기 때문에 양측에서도 서로의 법안에 동조하며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산재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이 법의 중요성 또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이제 꾸준히 제기됐는데 좀 늘 그때뿐이었잖아요.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일단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정치계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전에 비해서는 청신호가 켜진 셈인데요. 하지만 재계 쪽에선 과잉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기업의 책임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형사처벌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네. 자, 하지만 뭐 조금 전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연설에서 그런 내용도 얘기했으니까 이제 국회 논의 과정 제가 좀 지켜보고요. 아무쪼록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뭐 좀 이견이 없겠죠. 네. 그렇죠? 강 반장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9개의 장기가 9명의 생명을 장기 기증의 날입니다. 오늘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장기 기증 서약에 동참한다는 I'm Donor 챌린지 인증샷인데요. 여기는 이제 국회의원들만 있죠. 국회의원들뿐 아니고 연예인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9월 9일이 9개의 장기로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정된 장기 기증의 날이기 때문이죠. 가정의 가족분들도 혹시 알고 계셨나요? 현재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무려 4만 명입니다. 그에 비해 기증자는 연간 500명 정도에 그쳐서 하루 평균 7.5명의 환자들이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챌린지를 펼친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생명 나눔의 의미를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끝내기 전에요.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JTBC 뉴스룸이 오늘과 내일 밤 9시 30분부터 70분 동안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연속 토론을 방송합니다. 오늘은 집단 감염 진원지 논란의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확산 논란 중심에 선 교회 책임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오반장 좀 일로 가 있지.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저희 말고 패널들 와서 토론 한번 할까요? 저희는 토론이요? 빠져 있고, 네. 토론 좋죠. 우리 옛날에 토론 한번 했었잖아요. 저희는 빠져 있을게요. 네. 알았어요. 자, 좋습니다. 뭐 네, 일도 일정이 많네요.